경상도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덕산 마을은 원래 조용하고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삼법꽃이 흐드러지고 여름이면 계곡물이 맑게 흘렀어요. 논에는 벼가 탐스럽게 있고 밭에는 고구마며 감자며 먹을 것이 넉넉했죠. 가난하긴 해도 굶지는 않았고 이웃끼리 나눠 먹으며 살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름은 달랐어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하늘은 야속하게 맑기만 했어요. 논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실금처럼 가늘던 균열이 점점 넓어지더니 어느새 손가락이 쑥 들어갈 만큼 쩍쩍 벌어졌어요. 벼는 허옇게 말라 비틀어졌고 밭작물도 뿌리째 타들어갔습니다. 계곡물마저 바닥을 드러내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해 가을 덕산 마을엔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 올라 풀뿌리를 캤어요. 소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끓였고 아이들은 개울 돌밑에서 가재라도 잡으려고 하루 종일 웅덩이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가재 한 마리라도 건지면 온 식구가 둘러앉아 국물 한 사발씩 나눠 마셨어요. 그 국물이 그날의 전부인 날도 많았죠. 노인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버틸 힘이 없는 아이들이 그 다음이었어요. 마을 이장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누가 또 쓰러졌나 확인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겼어요. 아이들도 울 기운이 없어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소문이 돌았어요. 나라에서 구휼미가 내려온다고 하더라. 임금이 경상도 일대의 가뭄 소식을 듣고 백성을 살리라 명했다는 거였습니다. 고을 관가로 쌀이 수백 석 내려온다는 말이 퍼졌어요. 사람들은 손을 꼭 맞잡고 기다렸습니다. 며칠만 버티면 된다고, 이제 곧 살 수 있다고 서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어요. 구휼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즈음 덕산마을 어귀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요. 주인은 30대 초반의 여인이었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9살 난 아들 복동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순이라 했어요. 원래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 가뭄이 닥치고 나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쌀이 다 떨어진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흘 동안 모자는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순이는 복동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했어요. 아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 조금만 있으면 뭔가 생길 거라는 척 했지만 몸이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순이는 일어서다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조금만요. 조금만 참아요. 하지만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제보다 더 차가워졌다는 걸. 목소리가 더 가늘어졌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복동이는 혼자 집을 나섰어요. 어딘가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마을 어귀까지 걸어 나와서는 그냥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디 가야 할지도 뭘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얘야, 왜 우느냐? 낯선 목소리였어요. 복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 허름한 나그네가 쪼그려 앉아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낡은 갓에 먼지 묻은 도포, 등엔 작은 보따리. 어디서 왔는지 모를 길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아이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왠지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사흘째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사내의 눈빛이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집이 어디냐? 복동이를 따라 초가집 안으로 들어선 사내는 자리에 누운 순이를 보았어요.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눈을 뜨긴 했지만 초점이 흐렸어요. 사내는 보따리를 내려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말린 떡 몇 조각과 작은 자루 하나였어요. 자루 안엔 좁쌀이 2줌쯤 들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마당의 솥에 불을 지폈어요. 물을 깃고 좁쌀을 씻어 죽을 끓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복동이가 처음으로 울음을 멈췄어요. 죽이 다 되자 사내는 순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앉혔습니다. 그리고 죽 한 그릇을 떠서 손에 쥐어줬어요. 천천히 드십시오. 순이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그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면서 천천히 죽을 먹었습니다. 복동이도 옆에서 함께 먹었어요.
사내는 두 사람이 다 먹을 때까지 마당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순이가 물었어요. 나리, 구율미는 언제 옵니까? 관가에서 쌀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사내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 쌀이 아직 안 왔단 말씀이시오?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 소식도 없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 기다리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내는 잠자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사내가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저 집 기웃거리고 주막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경계하던 사람들도 사내가 그냥 지나가는 길손이려니 하고 차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구율미요? 진작 왔지요. 관가 창고에 수백 석이 들어왔다는 걸 창고지기 친구한테 들었어요. 근데 왜 우리한테 안 내려오는지. 수령나리가 상인한테 팔아넘긴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 소문이 사실이면 큰일이지. 근데 누가 고발할 수 있겠어요, 무서운데. 맞아요. 저번에 이 일을 제기하러 관가 갔다가 볼기만 맞고 왔다니까요. 사내는 아무 말 없이 다 들었습니다. 막걸리는 거의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내는 홀로 관가 담벼락을 따라 걸었어요. 어둠 속에서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고 문은 굵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나무판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니 짐작했던 대로였어요. 쌀자루가 빼곡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쌓인 자루들. 나라 도장이 찍힌 구율미 자루들이 창고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 사내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관가 동원에서 수령 윤별감이 아침상을 받고 있었어요. 흰쌀밥에 고깃국, 생선구이까지 올라온 상이었습니다. 수령이 수저를 들려는 순간 문이 열렸어요.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뭐야, 이 사람은? 날이 관가 창고에 구율미가 수백 석 들어와 있는데 어찌하여 백성들에게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까? 수령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감히 어디서? 나라 양곡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야. 쓸데없이 끼어들지 마. 백성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임금께서 내리신 쌀이 창고에서 썩어가는 동안 수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자를 당장 끌어내라. 곤장 10대를 쳐서 내보내. 우르르 포졸들이 달려들었어요. 사내를 에워쌌습니다. 사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동원이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내의 손에서 번쩍이는 것은 둥글고 묵직한 마패였어요. 완벽한 원형의 동패 위에 말 3마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임금의 권위를 담은 그것이 햇살에 빛나는 순간 포졸들의 손이 풀렸어요. 수령은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조사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어요.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구율미 자루가 쏟아져 나왔어요. 장부를 확인하니 총 300석이 들어왔는데 이미 100석 이상이 외부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상인과의 거래 내역도 나왔어요. 수령은 이 난리통에도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박문수는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임금의 쌀을 팔아 제 배를 불린 자가 할 말이 있소? 수령은 그 자리에서 파직되었습니다. 포졸 2명도 결박되었어요. 남은 구율미는 즉시 백성들에게 나눠주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관가 앞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쌀자루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 자루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안악, 쌀 냄새를 맡고 눈물을 훔치는 장정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덕산마을 어귀의 초가집 앞을 다시 지나쳤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보리쌀 끓는 냄새가 났어요. 복동이가 문 앞에 서 있다가 박문수를 보더니 환하게 달려 나왔습니다. 나그네 아저씨, 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밥도 드셨어요. 박문수가 걸음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순이가 아궁이 앞에 앉아 솥을 젓고 있었어요. 아직 얼굴이 창백했지만 그 눈에 빛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순이가 박문수를 보았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박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시 걸음을 뗐어요.
아저씨, 어디 가요? 복동이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다음 고을. 짧게 대답하고 박문수는 걷기 시작했어요. 어둑어둑해지는 마을길을 따라 등에 작은 보따리를 메고 다음 고을을 향해. 뒤에서 복동이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감사해요, 아저씨. 박문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한번 들어 흔들었습니다. 마을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끊겼던 밥 냄새가 마을 전체를 감쌌어요. 한 그릇의 쌀. 누군가에겐 그냥 한 끼였지만 그날 덕산 마을에선 그게 목숨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에게는 그게 이 길을 멈추지 않는 이유였어요. 그는 오늘도 걷습니다. 다음 마을로, 또 다음 마을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전라도 남원 고을을 향해 걷고 있던 나그네 한 사람이 길가에서 발을 멈췄어요. 한눈에 봐도 허름한 행색이었습니다. 낡은 갓에 먼지 덮인 도포, 등엔 작은 보따리 하나. 어느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길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눈.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런 눈이었어요. 나그네가 멈춘 것은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길가 풀밭에서 무언가 낮고 처절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짐승 소리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흰 수염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땅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엎드려 있었어요.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듯 꾸깃꾸깃했고 손등엔 흙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노인장, 무슨 일이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울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날이 제 아들이 사흘 뒤 처형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가 노인 곁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처음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의 이름은 막동이었고 아들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올해 26이었어요. 마을에서 제일 부자로 통하는 최시댁 머슴으로 들어간 지 4년이 됐습니다. 성실하고 힘좋기로 소문난 청년이었어요. 욕심도 없고 군말도 없어서 최씨 집에선 제법 귀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어느 밤 최씨 집 창고에 불이 났어요. 불은 금방 꺼졌지만 그 안에서 창고지기 복만이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불에 탄 것이 아니었어요. 뒤통수를 단단한 것에 얻어맞아 숨진 것이었습니다. 관가에 신고가 들어갔고 현감이 직접 나왔어요. 최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돌쇠를 지목했습니다. 그날 밤 창고 근처에서 돌쇠를 봤습니다. 창고지기와 무슨 다툼이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근거라고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현감은 다른 조사도 없이 돌쇠를 잡아들였습니다. 최 씨와 현감이 평소 각별한 사이라는 건 마을 사람이면 다 아는 일이었어요. 옥에 갇힌 돌쇠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주리를 틀고 곤장을 쳤어요. 사흘을 버티던 돌쇠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몸이 먼저 부서져 내렸어요. 거짓 자백을 했고 살인죄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처형일은 사흘 뒤였어요. 노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말이 끊겼다 이어졌다 했어요. 나그네는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나그네가 조용히 물었어요. 창고지기가 불에 타서 죽은 게 아니라 머리를 맞아 죽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불이 난 창고에서 불에 타지 않고 머리를 얻어맞아. 나그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창고지기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나그네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저작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여기저기 귀를 열었어요. 약장수 옆에서 구경꾼인 척 서 있다가 시장 앞 평상에 슬쩍 걸터앉기도 했습니다. 말 걸기 좋아 보이는 노인이 있으면 담뱃대 불을 빌려주며 말문을 텄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나그네가 워낙 자연스럽게 섞여드니 이내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에서였어요.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자리를 잡자 옆자리 장꾼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남원장 구경 오셨소? 그냥 지나가는 길이요. 이 고을에 며칠 묵을 생각이요. 말이 오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돌쇠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꾼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다들 알지요.
돌쇠가 사람을 죽일 위인이 아니라는 걸. 근데 최 씨 눈밖에 났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무도 입을 못 여는 거요. 최 씨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요? 장군이 주변을 한번 휘둘러보고는 더 낮게 속삭였어요. 무섭다 뿐이겠소. 관과 황국을 수년째 빼돌린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현감이 감싸주니 누가 어찌하겠소. 복만이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러다 죽었으니. 나그네의 손이 막걸리 사발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나그네는 최 씨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노자가 떨어진 길손인데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느냐고 했어요. 최 씨 집에선 흔히 있는 일이라 하인이 안채까지 들여보내지는 않았지만 사랑채 한 켠을 내줬습니다. 나그네는 그 집에서 반나절을 보냈어요. 뭔가를 뒤지거나 부산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당을 어슬렁거리고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고 처마 밑에 앉아 햇볕을 쬐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모든 걸 보았습니다. 창고의 위치, 잠금장치, 하인들의 동선,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 특히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70은 좋게 넘어 보이는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마당을 쓸다가 나그네와 눈이 마주쳤는데 잠깐이었지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눈이었어요. 나그네가 슬며시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이 집에서 오래 일하셨습니까? 30년이 됐지요. 복만 씨도 아셨겠네요.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잘 알지요. 같이 늙은 사람인데. 나그네가 더 낮게 말했어요. 복만이 어른이 뭔가 남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 눈빛이 그런 분이셨을 것 같아서요. 노인이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한번 휘 돌아보더니 품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나그네가 조심스럽게 받아 펼쳤어요. 글씨가 빽빽했습니다. 손이 떨렸는지 획이 고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자 한자 또렷하게 눌러 쓴 글이었습니다. 최 씨 댁에서 해마다 관과 환곡을 수백 석씩 빼돌렸다. 나는 그 장부를 보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만약 갑자기 죽거든 이것을 세상에 알려다오. 정축년 10월 복만. 나그네가 종이를 접었습니다. 노인을 바라봤어요. 왜 이걸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습니까? 무서웠지요. 나는 늙은 하인이고 최 씨는 이 고을의 제일 큰 세도가인데 가지고 나갔다가 저도 복만이처럼 될까봐. 그럼 왜 지금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쇠가 사흘 뒤에 죽는다고 했소.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리고 나도 이제 늙었소. 죽기 전에 바른 일 하나는 해야 하지 않겠소. 나그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나그네가 다시 최 씨 사랑채로 돌아간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최 씨가 직접 사랑채에 들어섰어요. 하인에게 길손이 왔다는 보고를 받고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50대 중반의 통통한 사내였어요. 비단 도포에 금빛 깎은 손에는 옥으로 만든 담뱃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행색이 꽤 초라하군. 뭘 하는 사람이요? 지나가는 길손입니다. 그래? 잘 쉬다 가시오. 최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나그네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최 씨 정축년부터 올해까지 관과 환곡을 빼돌린 것이 모두 몇 석이오? 최 씨가 굳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지금 뭐라고 했소? 복만 씨가 편지를 남겼소. 최 씨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그 눈 안에서 온갖 계산이 돌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리를 지를까, 부정할까, 아니면 협박할까? 그 순간 나그네가 품 안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어요. 둥글고 묵직한 동패. 완벽한 원형의 표면 위에 말 3마리가 힘차게 달리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시오. 조사는 그날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창고 장부를 펼치자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정축년부터 해마다 환곡이 빠져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복만이의 편지와 대조안이 수량이 칼처럼 맞아떨어졌어요. 환곡을 받아간 상인 이름도 거래 날짜도 다 나왔습니다. 총 빼돌린 환곡은 1100석을 넘었어요. 최 씨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현감도 달려와 엎드렸어요. 박문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양식을 훔친 죄, 억울한 자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죄,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낸 죄.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소. 최 씨와 현감은 그 자리에서 결박되었습니다. 창고의 환곡은 봉인되었어요. 그리고 박문수는 관가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돌쇠를 즉시 풀어주시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관가 앞마당에 막동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간밤에 소식을 듣고 밤새 달려온 것이었어요. 노인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눈은 문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돌쇠가 나왔습니다. 고문을 당한 몸이라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얼굴엔 멍이 가득하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어요. 마당 한가운데서 아버지를 본 순간 돌쇠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였어요. 막동 노인도 달려오다가 아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고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울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옆에서 보던 사람들도 눈을 닦았습니다. 한참 후 누군가가 박문수에게 물었어요. 어사나리, 어찌 그리 빨리 진실을 찾으셨습니까? 박문수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억울한 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법이요. 죽은 자가 이미 다 써놓았으니까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박문수는 아버지와 아들이 안고 있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다음 고을로 가야 했어요. 또 다른 억울함이, 또 다른 흔적이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복만이는 죽었지만 그의 편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한 장이 무고한 청년의 목숨을 구했어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오늘도 걷습니다. 억울한 이가 남긴 흔적을 따라 진실이 묻힌 곳을 향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